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네트워크에 관한 실제 예상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IETF 표준 문서의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약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IETF라고 그러면 인터넷 엔지니어링 타스크포스다 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표준 문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을 보시면 RFC라고 먼저 표준 문서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RFC 같은 문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공학에서 또는 전자공학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연구나 혁신, 기법 등을 아우르는 문서를 이렇게 RFC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C 문서는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폐기가 되더라도 절대 그 문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관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IETF 표준 문서의 용어 RFC다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OSI 7 레이어 계층에서 데이터 패킷이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이동할 때 헤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네트워크를 학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OSI 7 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SI 7 레이어의 각 계층의 구조와 그 계층에서의 지원하는 프로토콜만 이해하시면 네트워크는 50%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OSI 7 레이어는 좀 위에 표시를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의 계층으로 네트워크 계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는 우리가 물리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지컬 레이어. 세 번째는 네트워크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계층은 세션 계층이다. 여섯 번째 계층은 표현 계층이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곱 번째 계층은 응용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다. 자, 그런데 송신단도 OSI 7 레이어로 움직일 것이고 마찬가지 수신 측도 OSI 7 레이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송신 측에서 보내주는 패킷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즉 송신 측에서 보면 가장 상위 단인 응용 계층에서부터 하위 단인 물리 계층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응용 계층이야. 나는 응용 계층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받은 프리젠테이션 계층이야. 또 세션 계층에서는 나는 응용 계층과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세션 계층에서 처리가 된 메시지야 라고 하는 계층을 내려오면서 뭐가 되느냐? 그 계층에 해당되는 비트 또는 정보들
정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보들이 추가가 되게 되죠.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물리계층에서 응용계층으로 전달받은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는데, 그때는 각 계층을 거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추가된 헤더 정보들이 전부 다 삭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패킷이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송신 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송신 측에서는 패킷이 어떻게 되느냐, 즉 헤더라는 패킷이 계속 추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용어 중 데이터의 구조 또는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데이터의 구조와 형식은 구문을 사용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호학은 특정 패턴을, 그리고 의미로는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구조나 형식은 무엇에 의해서? 구문에 의해서 표시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세 가지의 특성을 얘기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시멘틱스 의미, 그리고 기호, 그리고 신텍스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컴퓨터의 키보드 간의 통신은 어떤 방식이냐? 통신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송신 측과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단방향, 서로 주고받는 양방향이 있다. 그런데 이 양방향은 다시 전이중 방식과 반이중 방식으로 나눈다. 전이중 방식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반이중 방식은 한쪽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한쪽은 받기만 하고, 한쪽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마찬가지 한쪽에서 받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의 키보드와 CPU와의 관계는 무엇이다? 키보드는 데이터를 주기만 하고 CPU는 데이터를 받기만 하겠죠. 즉, 송신 측이 키보드가 되는 것이고 수신 측은 이제 CPU가 된다. 따라서 단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방향이 뭐다? 바로 심플렉스다라고 표시하죠. 심플렉스 이퀄 단방향이다. 반이중 방식은 하프 듀플렉스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전이중 방식은 풀 듀플렉스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듀플렉스는 양방향, 심플렉스는 단방향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네트워크 용어 중 최초의 네트워크는 무엇이냐? 자, 알파넷이라는 것은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 최초의 네트워크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미 국방성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의 이름이 알파넷이었고요. 이때 이러한 TCP/IP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죠. 또한 알파넷은 인터넷의 전신이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용어 중 최초의 네트워크,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최초로 TCP/IP를 사용했던 네트워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수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트워크 용어 중 최초의 네트워크, 조금 문제에 대한 모호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TCP/IP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든 것은 알파넷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통신 분야에서 주관 및 국제 상거래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 FCC 연방통신위원회의 약자고요.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그리고 뒤에 있는 T는 전기통신표준화 부분이라는 거죠. 즉 ITU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있고요. 그 하단의 서브 그룹들을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바로 이렇게 T라고 표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EEE라고 하는 보통 E가 3개라고 해서 IEEE라고 얘기하죠. 전기, 전자, 엔지니어라고 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은 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7번 문제는 다음 용어 중에 메시지가 이동하는 물리적 경로로 옳은 것은? 자, 메시지라는 것은 먼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메시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이 있어야 되고 수신 측이 있어야 된다. 즉 통신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송신과 수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송 매체가 있다. 이 전송 매체는 유선일 수도 있고 또는 무선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송 매체에 흘러다니는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즉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메시지가 이동하는 물리적 경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송 매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경로를 배정하는 방식에 사용되는 기법이 라우팅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그러한 장비를 라우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용어 중에서 네트워크 엣지 장비가 아닌 것. 자, 엣지 장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네트워크의 가장자리를 우리가 엣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터넷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PC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중앙에 큰 서버가 있을 거고요. 대형 서버가 있을 거고 이러한 서버들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렇게 가지치기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네트워크 엣지 장비라고 하면 바로 네트워크의 끝단에 있는 이런 소형 라우터나 이러한 PC들 또는 프린터들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네트워크 엣지 장비다. 즉 고객 측에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장비를 우리가 모두 네트워크 엣지 장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엣지 장비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냐? 보다 큰 장비이기 때문에 어그리게이션 장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뭔가 통합된 장치. 그래서 엣지 장비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그리게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8번 문제 네트워크 엣지 장비가 아닌 것은 바로 이런 스위치 서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서버냐 또는 하단에 있는 서버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엣지 장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네트워크 엣지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전산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개의 답 중에서 네트워크 엣지 장비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스위치를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9번째 문제는 다음 용어 중 데이터 통신을 관리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프로토콜이다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프로토콜 서로의 규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자, 10번은
3개 이상의 장치가 링크를 공유한다면 어떤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자, 통신 방식에는 크게 1대1 통신 방식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유니캐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또 1대 N의 통신 방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멀티캐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1대1 같은 경우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대1은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니캐스트도 마찬가지로 멀티캐스트의 일종인데 멀티캐스트와 유니캐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멀티캐스트는 1대 N이라는 집합이 있을 때 동시 전송되면 멀티캐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1대 N의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노드로만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니캐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니캐스트는 식별된 주소를 가지고 그 수신 측으로만 데이터가 전달되는 약간 변형된 멀티캐스트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3개 이상의 장치가 링크를 공유했다. 그럼 어떤 방식이 되겠느냐? 링크를 공유했다면 그것은 브로드캐스트가 되겠죠. 유니캐스트도 1대1이다. 멀티포스는 1대 N이다. 1대1이다. 브로드캐스트는 1대 N이다. 2번과 4번 중에 죄송합니다. 2번과 4번 중에 3개 이상의 장치가 링크를 공유한다면 그것은 멀티 포인트로 보는 게 낫겠다. 자, 멀티 포인트는 이렇게 된다. 그죠? 멀티캐스트는 N이라는 객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요. 멀티 포인트는 제한된 개수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멀티 포인트와 브로드캐스트의 차이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1번은) 두 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장치의 프로세스가 다른 장치의 프로세스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두 장치 모두에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서로 다른 장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PID가 동일하다. 이것은 식별자를 얘기하죠. 일종의 IP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맥 어드레스가 동일하다. 맥 어드레스는 물리장비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죠. 이것도 고유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장치 모두에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고 두 장치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면 한 장치의 프로세스가 다른 장치의 프로세스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장치 모두에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일 수도 있는데 왜 1번이라는 답을 골랐냐 하면 이것은 병렬성을 요구하는 멀티 프로세스의 환경에 가깝기 때문에 1번이라는 답을 고르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다양한 컴퓨터의 조합이 클라이언트에게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보일 때 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분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가 동일하지만 컴퓨터의 전체 컬렉션이 사용자에게 단일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분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연결을 위해서 상호 연결된 모음을 정의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은 통신망을 구성하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 분산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중 다른 네트워크의 맨 위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물리 네트워크에 성립되는 가상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오버레이 네트워크 안에는 많은 물리적 링크가 있지만 가상과 논리 링크로만 사용을 하고요. 물리적인 연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비구조화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구조화된 오버레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비구조화 오버레이는 각 노드가 인접 노드를 설계할 때 제약이 없도록 한 것이고요. 구조화 오버레이는 상대가 결정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엄격한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구조화 오버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구조화와 구조화를 포함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정답이 되겠고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노드와 링크라는 것이 있죠. 링크는 양단을 연결해주는 데이터의 전송 경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노드라는 것은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드라는 것은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컴퓨터, 또 데이터를 생성한 컴퓨터, 데이터를 종료하는 컴퓨터, 위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노드의 개념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 라우팅, 종료하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게 되겠죠. 통신 채널이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에서 공유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자,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방송을 이해하시면 되는 그러한 통신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는 네트워크의 모든 스테이션으로 전송이 되지만 멀티캐스팅에서는 데이터 또는 정보가 네트워크의 스테이션 그룹에 전송이 된다. 또 유니캐스트는 멀티캐스트 안에서도 특히 어떤 특정의 한 스테이션으로만 정보가 전송이 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1 포인트 인증이나 암호화를 위한 전송이나 데이터 압축 기능을 제공하고 가장 보안이 뛰어난 네트워크 전송 방식을 우리가 점대점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가 모든 컴퓨터에게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블루투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되겠죠. 자,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PAN이라고 하는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별 사람 범위 내에서 정보기술 장치를 연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블루투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루투스는 개인 영역 네트워크이고 또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산업 표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4기가에서 2.5기가헤르츠의 대역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거리 네트워크 이것은 랜이라고 얘기하죠. 가상사설 네트워크 이것은 우리가 VPN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무선 통신 우리가 WAN 그중에서 5G, 4G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장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개인 영역 통신 PAN이 블루투스에 관한 내용이다. 17번은
패킷에 포함된 라우팅 정보를 처리해서 네트워크 간의 패킷을 전달하는 장치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우터라고 얘기한다.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토콜 목록, 계층당 하나의 프로토콜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프로토콜 스택은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토콜 그룹이면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제품군 구현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네트워크의 정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네트워크 정체는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커질 때 말하는 것이고요. 병목 현상도 이러한 정체 현상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의 정체를 발생시키는 경우 트래픽 과부하일 때, 시스템 종료 시, 연결이 종료되었을 때, 노드가 연결되었을 때 당연히 트래픽의 과부가 걸렸을 때고요.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중 네트워크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 즉 전화망 같은 것, 그것을 공중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이라는 의미는 퍼블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설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LAN, 가상 사설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사설 네트워크, 저장 영역 네트워크,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VP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장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의 계층수는 몇 개이냐?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의 계층수는 몇 개이냐? 자,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OSI 7 레이어는 말 그대로 7개지만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프로토콜 수는 5계층으로 구성된다. 어플리케이션 계층, 트랜스포테이션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것을 인터넷 계층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 또 어떤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특이한 것은 TCP/IP 수의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는 것은 OSI 7 내외의 7계층, 6계층, 5계층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ISO OSI 참조 모델의 계층수 당연히 7개가 될 것이고요. TCP/IP 모델과 비교할 때 OSI 모델에 추가되었다라는 계층에서 이 계층은 어떤 계층이냐? 즉 OSI 모델과 TCP/IP 모델의 차이점은 프리젠테이션과 세션 계층의 두 가지 계층이 OSI 모델에 추가되었다. 즉 여기는 5개고 여기는 7개잖아요. 따라서 추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중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어디에서 구현되느냐? 종단 시스템에서 구현이 된다. 왜? 7계층의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종단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종단 시스템에서 구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전송 계층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서비스는 N계층이 있고 N-1 계층이 있고 N+1 계층이 있다면 서비스는 하단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따라서 전송 계층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고 하면 전송 계층은 4계층이니까 몇 계층에서 서비스를 받나요? 3계층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프리젠테이션 계층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
데이터의 흐름 제어 같은 경우는 이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경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네트워크 계층에서도 일부 이러한 데이터 흐름 제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교환의 구분과 동기화는 어느 계층? 동기화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계층을 찾아야 돼요? 바로 세션 계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화에는 동기점이라는 게 있더라. 동기는 대동기와 소동기로 구분한다. 만일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소동기점을 두면 대동기, 즉 이렇게 큰 구분까지 대동기와 소동기가 있다면 장애를 처리하기 위한 구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동기까지만 확인하고 장애가 있다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처리 시간이 그만큼 빠르다. 그래서 동기점이라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션 계층 답이 되겠고요. OSI 모델에서 디바이스 A로부터 디바이스 B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B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5계층은 무엇이냐? 5계층 무엇일까요? 바로 세션 계층이 되겠죠. TCP/IP 모델에서 데이터가 장치 A에서 B로 전송되면 B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5번째 계층, 위의 문제하고 B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5번째 계층은 무엇이냐? 바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의 OSI 7레이어와 TCP/IP 계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OSI 모델에서 데이터 패킷이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헤더는 어떻게 되느냐?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헤더가 제거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31번 문제는 OSI 모델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더욱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죠. 왜? 문제가 생기면 그 계층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 되니까요. 그다음 하나의 계층이 하위 계층 기능을 복제할 수 없다. 한 계층의 기능은 다른 계층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정보를 전달할 뿐이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될까요?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혹은 둘의 구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들로 구현된 것을 우리가 프로토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나의 계층은 다른 계층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N-1계층은 N층으로 데이터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5가지 구성 요소를 쓰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신자, 즉 발신자가 있어야 되고요. 수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데스티네이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전송 매체에 흘러다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겠고, 또한 A라는 송신자와 B라는 송신자가 동일한 규약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만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5가지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메쉬와 스타 토폴로지에서 안정성이 우수한 토폴로지는 무엇이고 해당 토폴로지의 장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토폴로지에는 스타 토폴로지, 메쉬 토폴로지, 버스형 토폴로지, 원형 토폴로지, 즉 링이라고 하는 원형 토폴로지, 이러한 것들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타 토폴로지는 스위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노드들이 위치하는 방식이고요. 메쉬 방식은 노드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다. 버스 토폴로지는 일자형 전송 매체에 노드들이 연결되는 방식이고, 링 토폴로지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메쉬와 스타 토폴로지 중에서 안정성이 우수한 것, 한쪽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메쉬 토폴로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회선 경로 수가 n-1개로 스타 토폴로지에 비해서 메쉬 토폴로지는 회선의 회선,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가 그만큼 경로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스타 토폴로지는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스타 토폴로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에 위치한 이 스위치 장비가 장애를 발생했을 때 모든 네트워크가 멈출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프로토콜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통신 규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양식과 규칙의 체계, 마치 영어만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영어를 써야만 통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가지고만 통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은 신호체계, 인증, 오류 감지, 수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형식과 의미와 또 동기 과정 등을 정의하는 그러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타이밍, 시간, 그 다음에 형식, 그리고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장에 대해서 2장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거용 전화선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무엇이냐?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양방향. 양방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이중과 전이중으로 나눈다. 또 동시에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이중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DSL과 연관되지 않은 용어 무엇이냐? 예전에 ADSL, VDSL, HDSL이라고 해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우리 한참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대부분 가정에 광 케이블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DSL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점차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DSL과 관련되는 용어, DSLM, 전화과 가입자, 스플리터, CMTS라는 것이 있다. 자, CMTS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화선을 이용한 XDSL을 사용하는 방법, 하나는 별도의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케이블 모뎀 방식, 이때 케이블 모뎀의 집합 장소에 있는 서버 역할을 하는 것을 CMTS라고 얘기하고요. DSLM의 집합 장소에 있는 모뎀을
SDS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플리터는 중간에 케이블들이 이렇게 분기가 될 때 그 분기되는 분기 장치를 스플리터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DSL과 연관되지 않은 용어는 CMTS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HFC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HFC는 하이브리드 광섬유 동축 케이블을 우리가 HFC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브리드 옵티컬 파이버, 그래서 옵티컬 파이버의 F 케이블, 여기서 HF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HFC는 전체 우리 동네를 광섬유로 구성하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구간까지는 광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기되는 지역은 뭘 활용한다? 이렇게 구리 케이블로, 광과 구리 케이블로 구성하겠다라는 혼합 망 구성 방법을 HFC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3번 광섬유와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망을 구성하는 방식을 HFC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기존에 그 동네에서 또는 어떤 지역에서 유선방송 사업자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유선방 사업자가 합쳐져서 지역 사업방송자로 거듭났지만, 예를 들면 뭐 한빛방송이라든가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무슨 미디어 이런 등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통신 사업자들, 지역 통신 사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HFC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SKT나 KT나 LG U+보다는 규모가 작잖아요.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선통신 사업자가 설치해 놓은 망을 활용을 해서 주 구간은 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지를 치는 서브 구간은 이제 그 동축 케이블로 구성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리계층과 관련이 있는 것, 물리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비트 대 비트 전달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물리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따라서 비트가 되겠죠. 물리계층과 관련이 있는 것, 비트 전송을 얘기하고요. 프로세스 전달 프로세스는 전송계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개념이 되겠고요. 애플리케이션 전달은 말 그대로 7계층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흐름 지연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링크 계층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네트워크에서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전송 매체는 무엇이냐? 당연히 광섬유가 되겠죠. 비트는 무엇에 의해서 유도 신호와 비유도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할 수 있다. 먼저 아날로그 변조에는 디지털 저주파 베이스밴드 신호가 높은 주파수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조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베이스밴드 신호가 개별 진폭 레벨이라는 것이고요. 진폭 변조는 전자통신, 그중에서도 라디오 반송파를 통해서 사용하는 전송 기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변조는 일정한 진폭의 연속에 대해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이고요. 위상 변조는 원하는 정보를 위상을 변화시켜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저주파와 비트의 이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얘기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변조가 되겠죠. 디지털 변조에 의해서 유도 신호와 비유도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할 수 있다. 물리계층이 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물리계층은 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라인 코딩, 채널 코딩, 변조를 담당합니다. 라인 코딩, 채널 코딩, 변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모두 담당을 한다가 답이 되겠고요. 또한 물리계층은 논리통신 요청을 어디에서 하며, 어디에서 해요?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겠죠. 하드웨어 특정 작업으로 변환을 한다. 단일 채널은 무엇에 의한 여러 신호에 의해서 공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은 부족한 리소스를 공유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중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가 공유 매체를 통해서 하나의 신호로 결합되는 다중화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다중화에 의해서.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무선 전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는 무엇이냐? 무선 전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는 먼저 전파라든가 마이크로파라든가 적외선에 의해서 무선 전송을 구현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외선이라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지만 무선 전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멀티플렉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를 합해서 하나로 보낸다. 그것을 먹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멀티플렉스, 다중화 장비. 그 반대를 우리가 집중화 장비, 디멀티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입력을 하나로 출력한다. 다수의 저속회선을 고속회선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멀티플렉스, 먹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중화 장비라고 얘기한다. 집중화 장비는 디멀티플렉서의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어떤 멀티플렉싱 기술이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느냐? FDM과 WDM은 아날로그 신호에서 사용을 하고요. CDM은 코드 분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분할 다중화 장치는 타임이라는 의미의 TDM으로 표시를 하고요. 따라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FDM과 MDM은 WDM은 아날로그 신호에서 사용이 되고요. 또 CDM은 코드 분할을 의미하죠. 그래서 멀티플렉싱 기술 TDM, 즉 아까도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시간의 구분에 따라서 T0, T1 시간의 구분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것을 TDM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중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것.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보호하는 방식에는 NRG, Non Return to Zero, Return to Zero, RG, 바이폴라, 바이패스입니다. 이건 바이패스라고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이패스 방식 등이 있습니다. 샘플링이라는 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데이터의 일부분을 추출하는 걸 샘플링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샘플링은 관계가 없고요. 동일한 데이터 속도 N개의 신호 소스가 있다고 하면 TDM 링크는 몇 개의 슬롯이 필요한가? 자, TDM 각 슬롯은 소스 중 하나에 전용되어 N개의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슬롯도 N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N이다.
링크가 초당 4,000 프레임을 전송하고 각 슬롯에 8비트가 있는 경우 이 TDM의 전송 속도로 맞는 것은, 자, 전송 속도는 프레임 속도 곱하기 슬롯의 비트 수가 되겠죠. 따라서 4,000 곱하기 8하면 어떻게 된다? 32 kbps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32,000이니까요. 32, 그죠? 32 kbps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TDM에서 다중 경로의 전송 속도는 대개 신호 소스의 전송 속도 합계보다 어떻게 돼요? TDM에서 전송 속도보다 얘는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제없이 데이터를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적당한 것, TDM에서 슬롯은 무엇으로 나눈다? T 시간으로 나누고요. 다음 중 유도 매체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무선랜은 비유도 미디어입니다. 유도 미디어라는 것은 매체를 따라 이동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비유도 매체는 전자기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을 우리가 비유도 매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광섬유, 동축, 구리선이 아닌 무선 랜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